입참 마속, 눈물을 흘리며 마속을 벤다. 대의를 위해서라면 아끼는 사람도 버린다는 뜻인데요. 요즘 더불어민주당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민주당판 공수처로 불리죠. 윤리감찰단을 출범시킨 지 50시간 만에 1호 징계를 내렸습니다. 대상은 최근 10억 원대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불거진 김홍걸 의원이었는데요. 결과는 제명이었습니다. 김홍걸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신고 등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는 바 김홍걸 의원은 감찰 업무에 성실히 협조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였음. 전격적으로 내려진 초강수 징계에 김 의원 측도 입장문을 냈습니다. 윤리감찰에 협조했고 조사 일정도 협의를 했다는 겁니다. 성당 후사하겠다며 징계는 받아들였지만 뒤끝을 남긴 셈입니다. 김 의원은 이번 징계에 앞서 이낙연 대표에게 해명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분양권은 신고 대상인 줄 몰랐다. 부동산 누락은 보좌진의 단순 실수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감찰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기풍쇄신이란 원칙을 택한 겁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인연을 생각하면 쉽지 않은 판단이었을 듯 싶습니다. 그분의 공천으로 제가 국회의원을 시작했죠. 학생으로서, 기자로서, 정치인으로서의 시작이 늘 그분과 관련이 돼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시장바닥에서 대통령님을 배웠었는데 이낙연 기자는 변함없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대통령님의 그 말씀을 자랑거리로 생각하고 사셨습니다. 이 대표가 뽑아 올린 칼, 아직 칼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곧 2호 징계도 내려질 듯합니다. 최근 대량 정리해고 사태를 맞았죠. 이스타항공의 창업주 이상직 의원입니다. 사주가 현재로서는 여당의 국회의원이시긴 한데 도덕적인 범위를 넘어서 법률적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는지, 그리고 노동부 차원에서 행정적으로 감독을 하고 있지 않는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임금 체불과 같은 법적인 책임은 대표이사가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이제 물을 수는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이 의원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이상직 의원은 천여 명의 노동자와 가족들이 거리에 나앉게 된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입장 하나 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이스타항공이 어떻게 되든 말든 뒤에 숨어서 이스타항공 매각으로 인한 지분 이익만 얻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강령엔 시민의 보편적 권리로 노동권을 보장하고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어 나간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의원의 사례, 당의 핵심 가치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민심을 봐도 그렇고 특히나 전주 이상직 의원이 지역구로도 모이는 전주에서마저도 이상직 의원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굉장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윤리감찰단에서 단호한 조치가 내려지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손절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죠. 더욱이 다음 주가 추석입니다. 굳이 추석 차례상에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길 안주거리를 올릴 필요는 없을 듯 싶습니다. 민주당이 올리고 싶은 안주는 따로 있습니다. 피감기관 공사 수주 의혹이 불거졌죠. 바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입니다. 이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최소 1천억 또는 최대는 3천억까지도 이렇게 일감 몰아주기로 했다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국회 역사상 최대이자 최악의 저는 이해 충돌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요. 공직자 윤리법 또 부패방지법 위반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건 심각해 보고 있고. 국민의힘도 논란 차단에 나섰습니다. 별도의 긴급 진상조사 특위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검경 출신 등 조사 경험과 전문 능력이 있는 원내외 인사들에게 조사를 맡기겠다는 겁니다. 신속하게 진상을 밝혀 응분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당내 일부에선
옹호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박덕흠 의원 가족들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다 자신의 경제활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인데 그것 자체를 논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게 개입했느냐 이 문제인데 본인 말로는 이게 전부 100% 공개 입찰을 했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 금액을 적게 쓰는 쪽 낙찰을 받는 거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일단 본인의 해명부터 들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본인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기의 입장을 갖다가 서상히 밝힌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들어보고서 당의 입장을 내가 정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 박덕흠 의원의 해명 이랬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의 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외압을 행사하거나 청탁을 한 적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회사 자료에 의하더라도 국회의원 당선 전 매출과 당선 후 매출을 비교하면 당선 후 특히 국토위 간사로 있으면서 공사가 확연히 감도된 것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공개 경쟁을 통해 정당하게 사업을 따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공개 경쟁 전자입찰 제도에서 누군가에게 특혜를 줄 수 있거나 압력을 가하여 수주를 받을 수 있다면은 또 여당 측 주장이 가능하다면 현행 조달 시스템은 바뀌어져야 합니다. 이는 정부가 만들어 놓은 G2B 시스템, 국가 종합 전자 조달 시스템을 현 정부 스스로 공공성을 부정하는 모순적인 행태가 되겠습니다. 박 의원의 해명에 당장 민주당에선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입찰 공고문이 여기 어떤 조건이 기재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사 실적을 어디까지 인정할 거냐 또는 어떤 특정 기술이 업체 선정 요건에 명시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어느 업체가 선정되는지가 거의 결정된다고 봐도. 박 의원 건을 계기로 정치권 안팎에선 이번 기회에 이해충돌 방지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지난 2015년 이른바 김영란법을 만들면서 이해충돌 방지 부분만 쏙 빠졌습니다. 당시 김영란 전 대법관도 납득을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통과된 법은 세 가지 분야 중에 가장 비중이 큰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반쪽 법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제대로 입법이 안 됐을까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서로 경쟁을 하고 다투다가도 공동이익 부분은 기막히게 잘 협조가 잘 됐었거든요. 이랬던 정치와 국회의 특수성을 내세우시면서 물밑 협상 또는 막간 대화 이런 것들이 당연시되는 분위기가 여전히 있다 보니까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에게는 어느 정도의 그러한 모호한 이익 추구는 허용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관행적 요소는 분명히 여전히 존재합니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못 깎는 건지 안 깎는 건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듯 싶습니다.